자, 이제 394페이지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은 그냥 똑같은 저당인데, 근데 가위 지금 X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고 Y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X 부동산 3억, Y 부동산 2억인데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얼마를 빌렸느냐? 근데 3억입니다. 그러면 3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3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불안하고 2억짜리도 또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두 개의 부동산, XY 부동산을 3억을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같이 설정해 주면 됩니다. 즉,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는 걸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억이라는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걸 공동저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저당권이 몇 개 설정되어 있습니까? X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Y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니까 저당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저당의 경우 채권만 동일할 뿐이지 저당권은 저당 목적물 수만큼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X 부동산, Y 부동산이 반드시 동시에 설정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시기에 설정될 수 있고 X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고 Y 부동산은 물상 보증일 수도 있고 X 부동산은 1순위 들어가고 Y 부동산 2순위 들어갈 수도 있어요. X 부동산 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됐다 해서 Y 부동산 저당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당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395페이지 설정계약 보면 동시에 행해질 필요도 없고 추가로 때를 같이 해서 설정할 수 있고 소유자도 달라도 되고 순위도 달라도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공동저당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라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이상? 5개. 이건 등기법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5개 이상일 때는. 자,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은 설정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실행입니다. 이럴 때 만일 갑이 변제해주지 않으면 을은 XY 부동산 한꺼번에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X 부동산 먼저 경매보고 부족하면 다시 Y 부동산 경매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동시에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 실행할 수도 있고 일부만 먼저 실행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공동주당에서는 도대체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자, 왜 문제가 되느냐? X 부동산은 3억이고 Y 부동산 2억입니다. 여기 만일 을이 1순위로 저당권 들어와 있어요. 얼마 들어와 있냐? 3억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순위로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2순위로 A가 저당권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2순위로 B가 저당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일 X, Y 한꺼번에 경매 신청 동시에 배당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경매하면 배당을 한꺼번에 해주겠죠. 그럼 이 X 부동산 경락대금 얼마냐? 3억입니다. 그럼 을은 얼마 받아갈 권한이 있느냐? 선순위 있으니까 3억 홀랑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한 푼도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이익 보느냐? B는 Y 부동산에서 1억 다 받아가죠. 왜냐? 선순위 받아갔으니까. 그러나 거꾸로 만일 Y 부동산에서 을이 나는 다 받아가겠다 그러면 B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럼 갑은 X 부동산, Y 부동산 지가는 다 선순위니까 어느 쪽이든 선택해서 1순위로 다 받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후순위 거래자 배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당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는 뭐 하는 겁니까? XY 부동산 한꺼번에 경매되죠. 한꺼번에 경매되는 걸 동시에 배당이라 그래요. 공동저당 목적물이 동시에 배당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동시에 배당될 때는 우리 민법에 어느 한쪽에 전액 받지 말아도 되어 있어요.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비례한다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골고루 분담한다. 부담의 안분 배당한다 그래요. 어떻게 안분 배당하느냐? 자, XY 부동산이 한꺼번에 경매되면 총 경락대금 얼마입니까? 5억이죠. 그럼 법원에서는 총 얼마 가지고 나눠준다고? 5억 가지고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X부동산에서는 얼마만큼 부담을 하느냐? X부동산은 경매대금이 얼마입니까? 그럼 얼마만큼 부담한다? 3억만큼. Y부동산은 경매대금 얼마다? 2억이니까 2억만큼 부담합니다. 경매 대가만큼 부담하는 겁니다. 왜냐? 경매 대금이 많으면 많이 부담하고 적으면 적게 부담하죠. 지금 을이 받아갈 돈은 얼마라고? 3억. 이렇게 받아가라 이 말입니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을은 X부동산에서 얼마 받아간다? 1억 8천 배당 받습니다. 총 얼마에서? 나머지 돈은 누가 받아간다? 후순위 저당권자 A가 받아갑니다. 다음에 그럼 다 못 받느냐? 받습니다. 여기서는 1억 8천 받지만 Y부동산에 얼마 받는다? 1억 2천 받습니다. 총 경락대금 얼마에서? 2억, 아니 경락대금 2억, X부동산, Y부동산 2억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억 2천 받아간다니까. 나머지 8천은 누가 받아간다? B에게 8천 배당됩니다. 결론은 합치면 얼마라고? 3억. 그럼 불만 없지 않습니까? 후순위 근로자도 불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렇게 받으라는 겁니다.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배당받습니다. 그걸 흔히 부담의 안분 배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분 배당입니다. X부동산 3억, Y부동산 2억, Z부동산 1억이다. 그럼 어떻게 배당해 주면 된다? 항상 총 경락대금 다 합치면 됩니다. 총 얼마입니까? 이 6억 가지고 배당해 주잖아요. 근데 X부동산은 얼마니까? 3억만큼, Y부동산은 2억, Z부동산은 1억 배당하면 된다니까. 총 경매대금에다가 해당 부동산 경매대가만큼 올라오면 됩니다. 이게 안분 배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왜가 있습니다. 어떨 때 왜냐? 지금 이 X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예요. 근데 Y부동산은 채무자 아니고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배당되면 이때는 안분 배당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구부터 먼저 배당해 줘야 된다? 당연히 채무자 걸 먼저 배당합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을 때 물상보증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채무자와 물상보증일 때는 먼저 우선 배당 누구한테 배정해 준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해 줍니다. 근데 배당받고 모자란다. 부족분이 있을 때는 추가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배당해 줍니다. 따라서 이때는 뭐가 아니다? 안분 배당 아닙니다. 먼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우선 배당받고 부족분이 있을 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추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시배당입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 1, 2월 달 강의할 때는 동시 공동저당은 강의 안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다 강의 안 하는데 여러분만 지금 강의 듣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배당이라는 게 경매를 하고 난 다음에 배당을 해야 되지 뭐. 자, 368조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시배당입니다. 먼저 봅니다. 원칙입니다. 이것도 만일 X부동산이 먼저 경매됩니다. 자, X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이때도 즉 20배당은 XY부동산 중에 먼저 하나를 경매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배당 받을 때 이때도 안분 배당 할까 안 할까요? 나중에 Y부동산이 얼마 경매될 줄 알고 처음부터 안분 배당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배당되는 부동산에 전액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 받아간다?
3억 다 받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쪽박 차는 사람 누굽니까? A죠. 원래 동시배당 같으면 얼마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까? 1억 2천 받았는데 한 푼도 못 받지 않습니까? 땡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 만일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다른 부동산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는 얼마를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1억 2천을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의해서 실행합니다. 요 A가 누굴 대신한다? 을을 대신해서 Y 부동산에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누굴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그럼 동시 배당됐더라면 Y 부동산에 얼마 받아간다? 그 1억 2천을 누가 받아간다? A가 누구 대신? 을 대신 받아갑니다. 결국은 요 1억 2천이 다시 누구한테 온다고? A에게 옵니다. 그럼 무슨 배당과 같습니까? 안분 배당한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차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의합니다. 자, 368조를 보면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이 경우 경매한 부동산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방금 전항이 동시배당입니다. 동시배당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만다 대의해서 저당권 실행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뭐한다? 대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파트 봅니다. X부동산이 채무자 소유 맞아요. Y부동산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입니다. 그럴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어요. 그럼 어느 전액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액 변제받죠? 그럴 때 차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돈을 안 갚아주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어요. 근데 다행히 돈 다 받아서 그럼 나는 끝이지 뭐. 왜 차순위 저당권자 A가 와서 나한테 대의하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1번을 보십시오.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나옵니까? 이 경우 차순위 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를 대의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는 저당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원래는 대의하지만 이때는 대의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이유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5월달 돼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 요 두 가지를 지금 했습니다. 동시배당에서 원칙 예외, 이시배당에서 원칙 예외. 그렇습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시험 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 공동저당에서는 배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문제됩니다. 동시배당일 때는 원칙적으로 무슨 배당한다?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합니다. 이시배당일 때는 전액 다 받고 대신 차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를 대의해서 실행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물상보증일 때는 왜 이러는 겁니다. 물상보증일 때는 먼저 물상보증이가 안 되고 채무자 거 먼저 받고 여기는 대의가 아니 됩니다. 자, 이게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 자, 이걸 끝으로 물건이 다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계약법 들어갑니다. 자, 계약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계약이란 두 개의 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법률행위니까 계약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물건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물건계약,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 그러는데
물건 계약은 요즘 물건 계약이라 잘 하지 않고 물건적 합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 곳곳이 보면 물건적 합의란 말이 나옵니다. 그 합의가 다르면 물건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약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슨 계약도 있고 물건 계약도 있고 채권 계약도 있습니다. 이걸 광의의 계약 그래요. 근데 지금부터 아무 말 없이 계약 그러면 뭘 말하느냐?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만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협의의 계약 그럽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아무 말 없이 계약 그럼 뭘 말한다? 협의 계약을 말합니다.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제가 계약 그러면 채권 계약을 말한다는 말 속에는 첫 번째, 계약 그러면 서로 대립하는 두 개와 사표시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약 그러면 그럽니다. 두 번째, 채권 계약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특정인에게만 주장합니까? 특정인에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계약 그러면 채권 계약이고 채권은 항상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제가 앞으로 계약 그럼 뭐라고? 항상 이 세 마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계약 그러면 무슨 계약을 말한다? 채권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채권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돼서 특정인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합의해서 당사자끼리 효력이 있으면 우리는 말릴 필요가 있어 없어요? 두 사람이 합의해서 당사자끼리 뭐 하겠다는데 말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을 못 하는데 당사자끼리만 주장하는 게 채권이라니까. 따라서 두 사람 의사가 합치되고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으니까 이건 어떤 걸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계약자의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계약자의 원칙이 나옵니다. 이 계약자의 원칙은 원래 거기 보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체결의 자유, 체결하고 안 하고 마음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선택의 자유, 세 번째 내용의 자유, 네 번째 방식의 자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약은 계약자의 원칙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 계약이 많이 있지만 그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게 임의 규정이게 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입니다. 특별히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외에는 그냥 임의 규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계약법 계속 강의하는데 임대차 나오기 전까지는 모조리 다 임의 규정입니다. 다 임의 규정입니다. 물건은 물건 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 채권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럼 이 계약자의 원칙도 제한할 필요가 있게 없게 있습니다. 지금 당연히 경제적 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에 관한 것이 쭉 있습니다. 그럼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계약자의 원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약관입니다. 뒤에 보면 402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약관이란 갑이 지금 다수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다수 상대방과 동일한 내용을 계약할 때마다 계약 내용을 따로 정하면 귀찮겠죠. 그래서 거기 놓였듯이 계약 한쪽 당사자가 다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계약 내용이 되는 게 약관입니다. 즉 갑이 계약 내용을 미리 마련하기 안 하게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한다고. 그러면 소비자는 그 계약 누가? 생산자가 정한 이걸 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정한 계약 내용대로 나는 뭘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라니까. 그럼 원래는 계약할 때는 계약할 때 조금 자유할 때 뭘 자유한다 그랬죠?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내용 결정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누가 정하는 대로? 사용자가 정하는 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니까. 계약자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ABC는 갑과 계약을 안 하면 되지 않냐? 독점입니다. 오로지 공급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갑과 울며몇 여자 몇개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약관은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약관은 규제할 필요가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 법률을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가끔 가다가 가끔이라는 것은 지금 15에, 17에, 19에 딱 나오고 전 한 번도 안 나왔죠. 왜냐하면 지금은 특별법이 딱 4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임, 4가지란다. 5가지.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집합법, 가등기담보법, 명의신탁. 이렇게 5가지 특별법이 나온다고 규정을 딱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요거는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도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건 단행법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약관법으로 봅니다. 근데 약관법이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전부를 보면 안 되고 제가 보라는 것만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보기 싫다. 그럼 안 봐도 돼요. 안 보더라도 나올 확률이 거의 1%밖에 안 되고 틀리더라도 95점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내용을 규제하는 법이 뭐라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인데 여기서 하나만 봅니다.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데 어찌 계약 내용이 되느냐? 왜 약관은 고객을 구속할까요?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은 왜 고객을 구속할까요? 약관 자체가 법 규범이기 때문에 구속할까요? 아니죠. 일방이 작성했는데 그게 법이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럼 왜 구속하느냐? 그것은 약관을 작성한 자가 약관 계약年도로 계약을 체결할까요? 뭘 한다? 청약을 했을 때 고객이 그걸 읽어보고 예스라고 만다? 승낙하는 겁니다. 청약과 승낙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계약이죠. 결국은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두 사람 사이 뭐 했다? 계약 합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합의서를 내지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보면 약관에 따라 계약할 때 약관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동의합니까? 물어보잖아. 그 동의했다는 게 내가 뭐라고? 그 약관대로 하겠다고 승낙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뭐 했다? 약관 내용대로 계약을 하겠다고 합의했다고 봅니다. 합의했기 때문에 고객을 구속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402페이지 밑에 줄 나오죠.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약관 자체가 법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뭐 했다?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습죠. 만일 합의대로 안 하면 계약이 체결돼 안 돼. 그러니까 합의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방이 작성한 대로. 그럼 다른 계약하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공급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거의 다 세상은 다 곡점으로 많이 가죠. 공급 독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빌 게이츠가 세계 1위 부자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 남은 23년만 지나면 빌 게이츠가 가지는 재산이 얼마가 된다고 그럽니까? 10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개인 재산이 지금 10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는 2등도 살지만 지금 2등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만 살아남는다고? 1등만 살아남습니다. 왜 그러냐? 소비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옛날에는 물건이 비싼 게 1등이고 비싼 물건도 있고 싼 물건도 있습니다. 그럼 경제적 수익이 안 되는 사람은 싼 물건을 사서 소비하는데 요즘은 제일 좋은 물건이 가격도 싸집니다. 그럼 물건도 좋고 가격도 싸지니까 그 물건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독점 지배권에 대가 다른 물건이 없어지면 가격을 올립니다. 그래도 다른 물건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1등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가 아닙니까? 그 반도체도 지금 그렇다고 그러죠. 반도체도 원가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원가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대기업은 계속 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후발주자는 그걸 당하지가 못해서 생산 투자도 못하고 비리비리 mel다고 공장도 문 닫죠. 어느 순간에 모자라니까 지금 뭐라고? 그 살아남았던 공장들은 3배, 4배를 타더라도 어차피 독점밖에 안 되니까 떼돈을 벌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떼돈 버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가 한꺼번에 한다고 돈을 투자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살아남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게 독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약관에 따라 계약할 필요가 없죠. 싫으면 약관 안 하는 내용대로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그런 거죠. 모든 게 전 세계적으로 다 독점화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
이런 것이 있다는까지 19회까지밖에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지금 뭐 20회 이후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한번 살펴봅니다. 407페이지 계약의 종류입니다. 계약의 종류. 여러분 방금 계약은 계약자의 원칙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합의하면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괜찮겠죠? 어떤 계약을 해도 되는데 우리 민법에는 그 수많은 계약 중에서 쭉 보면 계약의 종류라고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407페이지를 보면 정료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죠. 15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14개였는데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그럼 우리 민법에 규정된 계약을 무슨 계약? 전형계약. 민법이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혹은 무명계약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14가지였는데 하나 더 추가된 게 408페이지 보십시오. 그게 노무계약 중에서 여행계약이라고 있습니까? 요게 이제 작년부터 추가된 겁니다. 옛날에는 1960년도에는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추가로 여행계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들어간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세 가지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나머지는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전형계약 중에 뭐가 들어간다고? 매매, 교환, 임대차 들어갑니다. 매매에서 두 문제, 임대차에서 두 문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쪽을 보면 되느냐? 종합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 좋은데 독일 사람이 또 그래 말하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걸 보면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또 앞으로 묶어서 계약법, 총론 그러고 요 하나로 그런 걸 계약법, 강론 그럽니다. 꼭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보고? 총론 보고 강론 봅니다. 총론에서 5문제, 강론에서 5문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는 게 뭐라고? 총론을 보는 겁니다. 계약의 종류는 방금 말할 때 전형계약 뭐가 있다? 비전형계약이 있고 그거 외에 좀 봅니다. 거기에 보면 쌍무, 편무계약이 있을 겁니다. 있습니까? 계약은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했죠.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채무를 부담시키는데 예컨대 갑과할사의 아파트 매매계약합니다. 매매계약하면 어른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요. 이렇게 매매계약은 양 당사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는데 이 양채무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서로 대가적이고 교환적입니다. 이렇게 너가 나에게 뭘 주니까 소유권 이전해 주니까 대금 주고 갑의 입장에서는 너가 대금을 주니까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이렇게 서로 대가적이고 교환적인 양채무를 부담시키는 그런 계약이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임대차 이런 게 대표적인 쌍무계약입니다.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채무는 서로 대가성이 있으니까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양채무는 서로 결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치권도 피담보채권과 결연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양채무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갑과할 만일 정여계약을 합니다. 그럼 정리했으면 정여자는 소유권 이전해 줄 뭐가 있느냐? 채무가 있어요. 근데 어른 채무가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양채무가 있더라도 서로 대가성이 없는 걸 편무계약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모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쪽만 있다는 뜻이겠죠. 쌍무는 양쪽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요게 이제 쌍무유상을 왜 나누느냐? 뒤에 보면 동시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에서만 발생됩니다. 그때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유상무상 이건 했어 안 했어요? 했습니다. 제가 갑과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한다. 매매계약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주죠. 그러면 자기 재산이 감소되고 타인의 재산이 증가됩니다. 이런 행위를 무슨 행위라 했죠? 출인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출인의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원로부터 뭘 받는다? 대금을 받으니까 이렇게 대가 있는 출인행위를
뭐라 했죠? 유상이행. 이런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려는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정려는 대가가 없지 않습니까? 대가 없는 출연행위를 무슨 행위? 무상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해요. 무상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다 했죠? 정사무상이라 외웠지 않습니까? 정려와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정려와 사용대차는 무상입니다. 자, 여기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맞느냐? 맞습니다. 무상은 언제나 편무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편무라 해서 언제나 무상 아니고 유상이라 해서 언제나 쌍무는 아니에요. 즉, 이 경우 쌍무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쌍무는 언제나 무슨이지만 유상이지만 유상이라 해서 언제나 쌍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현상광고라는 게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상계약 2번에 나와 있죠? 409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409페이지 유상계약 1번에 동그라미 2번 보면 나와 있어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 되지만 유상이라 해서 반드시 쌍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에 뒤에 낙승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과 할 사이에 아파트 매매하기로, 자 보세요. 갑과 할 사이에, 자 우리 아파트 매매합시다. 계약금 3천만 원 주기로 합시다. 좋습니다. 1월 20일 날 도장 탁 찍었습니다. 그럼 지금 1월 20일 날 매매대금 사무하기로 뭐만 했습니까? 약정했죠. 약정만 하면 성립되는 계약이 무슨 계약? 낙승계약이에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이 흔히 말하던 낙승계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요물계약 되어 있죠. 여러분 책 419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410페이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민법 14가지 전행계약 중 되어 있죠. 14가지가 아니고 15가지죠. 그 옛날 칙을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15가지 앞에 바뀌었는데 15가지 중에서 현상광고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낙승계약입니다. 그런데 요물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요물계약은 그럼 약정하게 되면 무슨 문제를 남깁니까? 이행의 문제를 남기죠. 그 이행까지 해야만이 성립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 외에 그 약정에 따라 물건을 인도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거나 이를 완성해야만이, 즉 계약에 필요한 행위 전부를 혹은 일부를 완료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입니다. 그게 요물계약 대표적인 게 현상광고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있는데 보세요. 현상광고계약은 이게 현상광고입니다. 개를 찾아주시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현상광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408페이지 현상광고란 글 보십시오.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뭘 해야 된다? 행위를 완료해야만이 성립됩니다. 완료해야만이 성립되는 계약이 뭐라고? 요물계약입니다. 그럼 이 갑은 무슨 청약을 했느냐? 개를 찾아주신 분에게 얼마를 주겠다?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청약했죠. 그럴 때 만약 이게 낙승계약 같으면 좋습니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면 낙승계약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좋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해서 현상광고가 성립 안 돼요. 요거 지금 갑이 원하는 게 개를 찾아주는 행위죠. 그 행위를 완성해야 돼요. 뭘 데리고 와야 된다? 개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상광고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약정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약속에 따른 이행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행위가 뭐 물건을 개를 찾아달라면 개를 찾아야 될 것이고 행위가 뭔지에 따라 틀리죠. 대가를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해야 될 것이고 일을 완성하면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 일부 또는 전부를 완료할 때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하는데 전형계약 중에서는 지금 뭐만 있다고? 현상광고. 그 외에 계약금 교부계약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계약금 교부계약이 2번 나왔습니다. 계약금 교부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입니다. 요거 따가 우리가 계약금 할 겁니다. 그때 요물계약이라는 거 할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요물계약이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상광고와 계약금 계약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임대 들어갈 때 계약금 주죠. 근데 계약금 주기로 약속만 했으면 계약금은 현실적으로 안 줬어요. 계약금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계약금은 상대방에게 교부될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준다고 약속만 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다음에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이 있는데 급부의 실현이 어느 시점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계약이 거기 보면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 이걸 일시적 계약 그럽니다. 한 번만 급부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 예컨대 갑과 할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었어요. 매매 계약하면 어른 대금 지급할 채무, 갑은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는데 10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요. 한 번 했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해서 안 했어요. 했죠? 대금 지급하면 끝이죠. 이렇게 한 번 급부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을 일시적 계약을 해요. 근데 갑과 할 사이 만약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봐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줄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있다. 임차인은 뭘 취급해야 된다? 차임을 취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처음 계약할 때 용도에 맞게 제공해 주면 됩니까? 임대차 기간 또한 계속해서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됩니까? 보일러 수리하면 고장나면 누가 고쳐줘야 됩니까? 주인이 계속적으로 용도에 맞게 제공해 줘야 된다니까. 이 얼도 차임을 한 번만 지급합니까? 임대차 기간 내내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일정 기간 또한 일정 기간 계속 급부해야만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계약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급부의 실인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고용, 위임 계약 이런 것들입니다. 나중에 요 계속적 계약하고 일시적 계약 구별할 때 해지할 때 할 겁니다. 자, 임대차가 대표적인 무슨 계약? 계속적 계약. 그러면 됩니다. 다음에 예약과 본계약인데 이건 나중에 예약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본계약 체결할 걸 미리 하는 계약이 예약입니다. 짜장면 예약할 수 있죠. 항공권 예매, 극장표 예매, 그게 예약입니다. 장차 매매 계약할 것을 미리 하는 계약을 예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약의 종류입니다. 이 계약의 종류도 가끔 가다가 공짜로 주는 문제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그래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쭉 읽어봐야만이 뒤에 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약법 총론을 보는데 이 계약법 총론에는 방금 말하듯이 계약의 종류가 나왔죠. 그거 외에 계약의 성립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과 성락이 한 계약 성립,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나오는데 이 효력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고 모두 다 유상상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이 유상상무계약이니까 먼저 쌍무계약이 갖고 있는 효력, 그래서 동시양변권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걸 배웁니다. 다음에 성립하고 효력이 있다면 죽겠죠. 항상 일생 아닙니까? 계약의 특유한 소멸사유가 뭐가 있느냐? 해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제가 되느냐? 해제권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해제가 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계약법 총론에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계약의 성립은 100% 나옵니다.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 성립. 다음에 요 동시한비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2문제, 작년에는 3문제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해지에서는 1문제 내지 2문제인데 거의 2문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5문제 내지 몇 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5문제 나오면 강론에서 5문제, 여기서 6문제 나오면 강론에서 4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부터 뭘 본다? 성립. 계약의 성립 봅니다. 거기를 뭐 매년 나온다고 그러면 되지 매태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부터 계약 성립 봅니다.
우리가 민총 처음 할 때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의사표시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 2개의 의사표시가 동일한 게 아니고 서로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만 성립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서로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합치되는 것은 2가지가 합치되어야 해요.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되어야 됩니다. 객관적 합치란 상대방이 그 밑에 봅니다. 여러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 밑에 쭉 보면 사항에 모두 일치해야 된다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관적 합치는 오른쪽 상대방이 일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창하게 하는데 될 거 아니고 내용과 뭐가 일치된다? 상대방이 일치됩니다. 봐봐요. 내가 이분에게 3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사겠습니다 그럼 계약 성립해 안 해? 안 해. 왜냐? 상대방이 일치 안 한다니까. 다음에 내가 이분한테 3억에 팔겠습니다 하는데 저분이 2억에 사겠습니다 합니다. 계약 성립 안 해? 안 해. 뭐가 일치 안 한다고? 내용이 일치 안 해.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가 뭐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냥 내용이 일치하고 뭐가 일치된다고? 상대방이 일치돼. 그래야만이 계약 성립합니다. 이렇게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뭐라 하느냐? 합의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합의가 돼야만이 성립합니다. 되겠습니까?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뭐라고 하고? 합의라고 한다니까. 합의가 돼야만이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뭐 당사자끼리 합의하라 이 말은 두 사람 의사표시를 합치시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일치가 안 되면 합의가 되게 안 되게? 그걸 뭐라 그런다? 불합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합치가 안 되면 불합의라 그래요. 이 불합의를 다시 학자들은 의식적 불합의, 다음에 뭐라 돼 있다? 무의식적 불합의, 그러겠지 뭐. 이걸 또 한글로 바꾸라 그러니까 의식적 불합의는 안불합의를 그러고 이거는 또 모르는 그럼 되겠는데 또 숨겨진 불합의 이렇게 말하면 뭐 하려고 이렇게 정하는지 모르네. 소잘데없는 거 다 독일론으로 뺏기니까 그랬죠 뭐. 안불합의라는 것은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 안 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아는 걸 말합니다. 1억에 사시겠습니까? 했을 때 8천에 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합치 안 되죠? 스스로 알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안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갑이 아저씨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상대방이 오케이 광주에 있는 거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갑은 경기도 광주를 말하고 을은 전라도 광주를 말한 겁니다. 합치돼야 안 돼? 안 됐지만 스스로 모르는 걸 무의식적 불합의, 숨겨진 불합의, 숨은 불합의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홍콩 사람은 홍콩 달러로 100달러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US 달러로 100달러 그러는데 서로 일치 안 하죠? 그걸 모르는 걸 무의식적 불합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무의식적 불합의는 착오하고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착오하고 비슷하죠? 근데 착오는 완전히 틀립니다. 착오는 하나의 의사에서 내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안 한 걸 착오라고 합니다. 예컨대 나는 지금 960만 원에 설 의사가 있었는데 표시는 얼마였느냐? 690으로 표시했어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스스로 모르는 걸 착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갑은 지금 광주에 있는 아파트를 얼마에 사겠다고 자기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다니까. 여기는 일치가 안 한 거죠. 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상대방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착오는 하나의 의사 표시 과정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요거는 계약은 일단 뭐하고 성립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다? 취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건 아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는 겁니다. 자, 이게 계약 성립의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면 방금 계약은 두 개의 사표시가 합치되면 성립한다 했죠. 요 두 개의 사표시가 서로 대립하잖아요. 대립하는데 요 한쪽의 사표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청약. 한쪽의 사표시는 결국은 여러분 둘 다 뭐지만 의사표시지만 서로 대립하니까 하나는 뭐라고 부르고 청약, 하나는 성락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차피 둘 다 똑같은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민총에서 배울 때는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계약이라고 그러고, 계약법에서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성락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만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약과 성락이 한 계약 성립을 보는 겁니다. 이게 뭐 100%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합니다.